안녕하십니까. 전학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4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1번에 보시면 NO3- 질산성 질소죠. 질산이온입니다. 질산이온. NO3- 박테리아에 의해서 N2로 환원되는 경우에 폐수의 pH는, 자, 여러분들이 환원이 된다는 것은 어떤 물질을 넣어줘? 유기물을 넣어줘야 돼요. 유기물을, 탄소원인 유기물질을 넣어주는데 가장 대표적인 탄소원이 메틸알코올을 주입합니다. 그러면 메틸알코올을 주입하면 메틸알코올이 CH3와 OH가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탄소 공급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OH-가 증가를 해서 탈질이 발생함으로써 pH는 증가하죠. 자, 반면에 NO3가 N2로 환원되는 걸 탈질이라고 해요. 반면에 질산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H가 증가하기 때문에 pH가 감소하죠. 그래서 질산화는 pH가 감소, 탈질화는 pH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활성슬러지 공정에서 폭기조나 침전지 표면에 갈색 거품을 유발시키는 방성균의 일종인 노카디아의 과도한 성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 또는 제어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그랬어요. 자, 갑은 낮은 FMB가 유발 요인이 된다. 납은 불충분한 슬러지 인출로 인해서 MLSS 농도의 증가가 유발 요인이 된다. 답은 미생물의 체류 시간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랍은 화학약품을 투여해서 폭기조의 pH를 낮춘다. 자, 여기서 설명이 제어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답은에 미생물의 체류 시간을 증가시키면 안 되고 미생물의 체류 시간을 감소시켜야지 방지가 됩니다. 답은이 정답이 되고. 자,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생물학적 질소 제거 공정에서 질산화로 생성된 NO3인 40mg/L가 탈질되어서 질소로 환원되었을 때 필요한 이론적인 메탄올의 양을 계산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NO3N을 N2로 탈질을 했을 때 탄소 공급원으로 주입하는 게 메탄올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NO3와 메탄올을 반응을 시켜요. 그럼 N2와 CO2와 H2와 OH-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 필기에서는 NO3가 6몰, 메탄이 5몰, 그래서 6NO3, 그리고 OCH3OH 개수만 딱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NO3N의 농도가 주어졌느냐, NO3의 농도가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NO3를 분자량을 쓸 것인지 N의 원자량을 쓸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NO3N이라고 그랬으니까 질소의 농도가 40mg/L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6 곱하기 NO3의 분자량을 하는 게 아니고 6 곱하기 14g을 했다는 소리는 여기서 NO3 중에 N의 농도가 40mg/L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구별해야 돼요. NO3의 농도가 주어졌느냐, NO3N의 농도가 주어졌느냐. 지금처럼 NO3N의 농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6 곱하기 14g을 쓰는 거죠.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메탄올은 5 곱하기 32g이에요. 그러면 NO3N, N의 농도가 40mg/L일 때 필요한 메탄올의 값을 X로 두고 따라서 X를 계산하시면 76.20mg/L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라는 것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려면 문제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수광거 내에서 황화수소가 발생되는 조건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황화수소가 발생된다는 것은 혐기성 분해가 발생을 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자, 갑은 용존산소의 결핍. 용존산소의 결핍이 일어나면 산소가 없으니까 혐기성이 되겠죠? 그리고 납은 황산염의 환원. 답은 혐기성 세균의 증식. 랍은 염기성 pH. 염기성 pH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혐기성에 의해서 황산염이 발생을 한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밉처리 폐수에서 냄새를 유발하는 화합물과 냄새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에 황화수소는 썩은 달걀 냄새, 나번에 유기화합물은 썩은 채소 냄새, 다번에 스카톨은 배설물 냄새, 라번에 다이아민유는 생선 냄새. 다이아민유는 고기 썩는 냄새, 부패된 고기 냄새가 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생선과 고기는 조금 다르죠. 생선은 비린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부패된 고기 냄새와는 구별을 좀 해야 됩니다.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4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6번에 보면 어떤 물질이 1차 반응으로 분해되며 속도 상수가 0.05%, 유량이 395m의 삼성프대일 때 이 물질의 90%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PFR의 부피는, 자, PFR이라는 것은 플러그 흐름 반응조입니다. 따라서 플러그 흐름 반응조라는 것은 1차 반응식이 뭐 몇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개, 이 반응식에 의해서 문제를 풀게 되겠죠. 반면에 여기에서 최적과 유량이 주어지게 되면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Q 나누기 V 곱하기 T라는 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최적과 유량이 없기 때문에 1차 반응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CFSTR 완전 혼합형 반응조 같은 경우에서는 K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식을 다르게 쓰죠. 자, Q 곱하기 C0-CT는 KVCT 차수. 자, 2번은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Q 나누기 V 곱하기 T. 이렇게 두 가지를 써요. 완전 혼합형 반응조 CFSTR. 완전 혼합형 반응조의 가장 기본이 CFSTR입니다. 그래서 K가 있으면 1번씩, K가 없으면 2번씩을 사용하고, 반면에 PFR이라는 플러그 흐름 반응조는 항상 동일한 식, 두 가지 중에 한 개. 여기서는 K 대신에 이걸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 K가 주어졌으니까 이 식을 쓰는 거죠. 자, 초기 농도가 지금 얼마죠? 90%를 제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초기 농도는 100%. 그리고 CT는 90%를 제거했으니까 10%가 CT가 되는 거죠. 따라서 100%는 C0, CT는 10%, 그리고 K는 0.05 per day. 그리고 시간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T에 대한 시간을 정리해서 계산을 하시면 46.05day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부피를 계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부피는 어떻게 계산하죠? 유량에 시간 단위를 없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유량에 시간을 곱해. 그럼 데이 없어지면서 뭐가 나오죠? 미터의 삼성이라는 부피가 계산이 되겠죠. 따라서 18,189.75 미터의 삼성이라는 값이 산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슬러지를 진공 탈수시켜 부피가 50%로 감소되었다. 유입 슬러지의 함수율이 98%였다면 탈수 후의 슬러지의 함수율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식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슬러지 공식은 V1 곱하기 100-P1는 V2 곱하기 100-P2라는 식이 있거든요. 이렇게. 자,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탈수 전의 함수율이 얼마냐면 98%예요. 그죠? 슬러지를 진공 탈수시켜 부피가 50%로 감소한 값에서 탈수 후의 함수율을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V1 곱하기 100-P1이 98%입니다. 는 V2 곱하기 100-P2 탈수 후에 우리가 함수율을 계산하니까, 그럼 이 값을 V2 나누기 V1으로 나타내 보세요. 그럼 V2 나누기 V1으로 나타내면 대각선으로 곱하면 되니까 V2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100-P2. 그리고 V1의 값 100-98이 위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부피 감소율은 1 V2 나누기 V1 곱하기 100이거든요. 그래서 V2 나누기 V1이 어떤 값이냐? 이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P1 나누기 100-P2가 되죠. 그래서 이 값이 뭐냐면 이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그래서 100-98 나누기 100-P2라는 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부피 감소율은 50%라는 부피 감소율. 그래서 P2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96%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슬러지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평균 유량이 2만 미터의 삼성퍼데이고 최고 유량이 3만 미터의 삼성퍼데이, 하수 처리장에 1차 침전지를 설계하고자 한다. 표면 원료는 평균 유량 조건 하에서 25m/day, 최대 유량 조건 하에서 60m/day를 유지하고자 할 때 실제 설계하여야 하는 1차 침전지의 수면적은 얼마인가? 침전지는 원형 침전지를 가정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먼저 평균 유량에서 표면적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평균 유량에서 표면적을 계산하니까 표면적은 유량 나누기 속도죠. 그러면 평균 유량이니까 평균 유량 나누기 평균 속도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문제 조건에서 평균 유량이 얼마냐 하면 2만 미터의 삼성/day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평균 속도가 얼마냐 하면 평균 유량 조건 하에서 속도가 25m/day예요. 그러면 2만 미터의 삼성/day 나누기 25m/day. 따라서 평균 유량에서 표면적은 800제곱미터입니다. 또 하나, 최고 유량에서 표면적을 계산해요. 그러면 최고 유량이 지금 문제 조건에서 최고 유량이 지금 얼마로 주어졌죠? 최고 유량이 3만 미터의 삼성/day예요. 그러면 최고 유량에서 유속이 60m/day입니다. 그러면 얼마죠? 50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표면적을 설계를 했을 때 큰 값을 기준해야 될까요? 작은 값을 기준해야 될까요? 그렇죠. 평균 유량에서 우리가 처리할 수도 있고 최대 유량에서 처리할 수도 있으니까 표면적을 큰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중에 큰 값이 되는 800제곱미터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차) 처리된 분뇨의 2차 처리를 위해서 폭기조, 2차 침전지로 구성된 표준활성 설러지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고형물의 처리 시간 SRT는 얼마인가? SRT를 day로 계산합니다. 유입 유량이 1000m의 삼성/day, 폭기조의 수리학적 처리 시간이 6시간, MLSS 농도가 3000mg/L, 잉여 설러지 배출량이 30m의 삼성/day, 잉여 배출량은 QW죠. 잉여 설러지 농도 SS 농도는 SSW 1000mg/L, 2차 침전지 유출수의 SS 농도는 5mg/L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고형물의 체류 시간 SRT를 계산을 하는데, 자, SRT 구하는 식을 보시게 되면 살아있는 미생물 나누기 죽은 미생물. 살아있는 미생물은 포기조에 있는, 죽은 미생물은 폐설러지와 유출. 그죠? 자, 그러면 포기조에서는 미생물이 MLSSV, MLSS하고 V는 한 쌍이잖아요. 그러면 폐설러지라는 것은 QW, SSW. 그리고 유출되는 설러지라는 것은 Q0, SS0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MLSS라는 값이 미생물이 지금 얼마로 주어져 있느냐 하면 3000mg/L이 돼요. 자, 그리고 최적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최적이 없어요. 그래서 최적이 없으니까 유량 곱하기 시간. 지금 문제 조건에서 유량이 얼마죠? 1000m의 삼성/day. 그리고 체류 시간이 6시간입니다. 그래서 1000m의 삼성/day 곱하기 6시간을 day로 고치려면 하루는 24시간. 그래서 6시간 나누기 24를 하면 day가 되니까 day 없어지고 최적이 나왔어요. 나누기 QW, SSW. QW라는 것은 잉여 설러지량이 되니까 30m의 삼성/day. 그리고 농도는 1000mg/L로 주어졌죠. 플러스, 자, Q0라는 것은 Q-QW가 되는 거예요. 그럼 유입 유량이 지금 얼마죠? 1000m의 삼성/day. 그리고 폐설러지 유량이 얼마죠? 30m의 삼성/day. 그러면 1000에서 30을 빼면 뭐가 되죠? Q0가 되는 거예요. 자, 곱하기 유출수의 SS 농도가 5mg/L. 따라서 SRT는 2.46day가 나오죠. 보통 여러분들이 계산을 많이 했을 때는 이 값을 생략된 상태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 이유는 SS0가 무시되든지 아니면 주어지지 않았던 경우에.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SS0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Q0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반드시 문제처럼 계산을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물질 중에서 전기압이 가장 큰 물질은 어떤 것인가 그랬어요. 자, 전기압이 가장 큰 물질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각각의 전기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필요가 없이 답은 N헥산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51번 문제도 상당히 자주 나오죠. 이제 여러분들이 잘 계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역삼투 장치로 하루에 2만 리터의 3차 처리된 유출수를 탈염시키고자 한다.
25도씨에서 물질 전달 계수는 0.2068리터 데이 제곱미터 킬로파스칼, 유입수와 유출수의 압력 차이는 2400kPa, 유입수와 유출수의 삼투압 차이는 310kPa, 최저 운전 온도는 10도씨, 요구되는 막의 면적은 얼마인가? 자, A 10도씨는 10도씨에 해당하는 막의 면적이에요. 그러면 A 1.2, A 25도씨, 25도씨에 해당하는 막의 면적이 1.1을 곱하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값은 10도씨에 해당하는 막의 면적입니다. 그럼 이 공식을 외워야 되냐?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25도씨에 해당하는 막의 면적에 1.1을 곱하는데 1.2, 1.5, 1.3 이런 개수는 반드시 공식이 주어집니다. 자, 그럼 먼저 25도씨에 해당하는 막의 면적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25도씨에 해당하는 막의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유출 수량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25도씨에 해당하는 막의 면적은 처리해야 되는 유량 나누기 유출 계수예요. 유출 수량. 그럼 유출 수량이라는 것은 물질 전달 계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물질 전달 계수에서 킬로파스칼을 없애면 뭐가 되느냐? 유출 수량이 돼요. 그럼 여기서 킬로파스칼을 없애기 위해서는 압력차 주어졌죠? 삼투압차 주어졌어요. 얘 둘이를 빼서 곱해줘요. 그러면 유출 수량. 이 유출 수량을 처리해야 되는, 하루에 처리해야 되는 유량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25도씨에 해당하는 막의 면적. 여기에 얼마를 곱해줘? 1.1을 곱해줘요. 그러면 10도씨에 해당하는 막의 면적이 되는 거죠. 필기와 실기에서 아주 자주 나오니까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유출 수량을 계산을 해요. 자, 물질 전달 계수 단위를 잘 보세요. 자, 그리고 압력차 2400에서 삼투압차 310을 빼서 곱해줘요. 그럼 킬로파스칼이 없어지죠. 그럼 나온 값이 뭐가 되느냐면 유출 수량. 이 유출 수량을 우리가 하루에 제거하고자 하는 유량에서 나눠줘요. 그럼 우리가 하루에 제거해야 되는 유량은 이제 처리해야 되는 유량은 2만 리터 per day. 유출 수량은 432.212 리터 per day 제곱미터. 그러면 리터 per day 없어지고 제곱미터가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46.2736 제곱미터가 뭐가 되는 거죠? 25도씨에 해당하는 막의 면적이에요.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죠? 1.2를 곱해요. 그럼 1.2를 곱하게 되면 10도씨에 해당하는 막의 면적이 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핵심은 뭐죠? 물질 전달 계수의 단위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면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000m의 삼성 퍼데이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 처리장에 1차 침전지에서 침전 고형물이 0.4톤 퍼데이, 2차 침전지에서 0.3톤 퍼데이 제거되며 이때 각 고형물의 함수율은 98%, 99.5%이다. 처리 시간을 3일로 하여 고형물을 농축시키려면 농축조의 크기는 얼마인가? 단 고형물의 비중은 1.0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슬러지 발생량을 계산을 하는데 1차 침전지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발생량, 2차 침전지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발생량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슬러지 발생량 공식은 똑같습니다. 슬러지량 나누기 비중량. 비중량을 해주는 이유는 슬러지량의 킬로그램을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비중량을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전체 곱하기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함수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건조 슬러지량을 보면 1차 침전지에서 건조 슬러지량은 0.4톤 per day예요. 톤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삼성을 곱하면 400kg per day가 되는 거죠. 킬로그램을 우리가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비중을 나눠줘요. 그러면 고형물의 비중은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비중의 단위는 없지만은 그램 per 센치의 삼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비중량은 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거든요. 곱하기 10의 삼성을 하게 되면 비중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비중 1이라는 것은 1000kg per 미터의 삼성이라는 비중량이 되겠죠? 그래서 1000kg per 미터의 삼성을 나눠줬어요. 그럼 킬로그램 없어지고 미터의 삼성 per day가 되거든요. 전체 곱하기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함수율. 그래서 1차 침전지에서의 처리된 고형물의 함수율은 98%. 따라서 20m의 삼성 per day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2차 침전지에서 슬러지를 계산합니다. 자, 2차 침전지에서는 고형물이 0.3톤 day예요. 그럼 0.3톤 per day는 300kg per day가 되는 거죠. 따라서 300kg per day. 자, 여기서 300kg per day. 마찬가지 킬로그램을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비중량을 나눠줘요. 비중은 1이니까 1000kg per 미터의 삼성.
전체 곱하기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함수율. 2차 침전지에서 함수율은 99.5%, 99.5. 따라서 계산하시면 60m의 삼성 per day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소화조의 용적을 계산을 합니다. 그럼 소화조의 용적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자, 보시면 슬러지 발생량, 1차 침전지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2차 침전지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두 개를 다 더해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뭐를 곱하죠? 체류 시간을 곱해요. 문제 조건에서 체류 시간이 며칠? 3일. 그래서 3일을 곱하면 day 없어지고 미터의 삼성이라는 소화조의 용적, 미터의 삼성을 240미터의 삼성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화조의 용적은 우리가 슬러지량, 발생되는 슬러지량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을 하는데 시간은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슬러지 발생량은 1차 침전지와 2차 침전지 두 가지로 나눠놨기 때문에 각각을 계산해서 더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복잡하게 이제 우리가 문제가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거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제 조건 자체가 1차 침전지와 2차 침전지 두 가지로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53번. 다음 그림은 하수 내의 질소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어떤 공법을 나타내는 것이냐고 그랬어요. 자, 먼저 지금 개통도에서 반응조가 몇 개인지 보세요. 1개, 2개, 3개, 4개, 5개. 그럼 5단계로 처리하죠. 5단계는 5단계 바덴포, 다른 말로 수정 바덴포, 다른 말로 M 바덴포죠. 자, 그러면 1번은 현비성조, 2번은 1단계 무산소조, 3번은 1단계 호기성조, 4번은 2단계 무산소조, 5번은 2단계 호기성조. 2단계 호기성조는 재포기조라고도 하죠. 그래서 M 바덴포, 수정 바덴포, 5단계 바덴포라고 하니까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플럭을 형성해서 침강하는 입자들이 서로 방해를 받으면서 침전 속도는 점차 감소하게 되며 침전하는 부유물과 상등수 간에 뚜렷한 경계면이 생기는 침전 형태는 어느 것인가 그랬어요. 자, 지금 여기서 가장 핵심은 침강하는 입자들이 서로 방해를 받는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면 침전지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침전지가 있으면 이렇게 큰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침전이 돼요. 침전이 되면서 서로 간에 방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침전이 되는 거죠. 단 여기에서 각자 이렇게 하나의 큰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입자들이 서로 자리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집단체로 침전이 되는 형태. 그래서 3형 침전이라고 하죠. 자, 3형 침전을 여기서는 지역 침전, 간섭 침전, 방해 침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정답은 가번. 주로 이제 침전에 관계되는 문제는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주로 3형 침전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리고 4형 침전이 가끔씩 한 번씩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과에서 단일 메디아 여과상보다 이중 메디아 혹은 혼합 메디아를 사용하는 장점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하나의 메디아를 쓰는 것보다 하나의 여과제를 쓰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쓴다는 거죠. 자, 가번에 보시게 되면 높은 여과 속도, 나번에 높은 탁도를 가진 물을 여과하는 능력, 다번에 긴 운전 시간, 라번에 메디아 수면 연장에 따른 높은 경제성.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메디아를 사용을 하게 되면 경제성이 어때요? 떨어지겠죠. 왜? 하나의 메디아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아주 많은 대량 구입이 가능한데 여러 개를 쓰면 한 개에 비해서 대량 구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죠. 대신에 다른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여러 가지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혼합에 사용되는 교반 강도의 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속도 경사식이 주어졌죠. G는 속도 경사, 세커분의 1 맞습니다. P는 동력, 뉴턴 퍼 세커. 동력은 우리가 와트 단위를 쓰는데 와트는 킬로그램 제곱미터 퍼 세커의 삼성이죠. 그래서 나번이 잘못됐네요. 다번에 마이크론 점성계수 뉴턴 세커 퍼 제곱미터, V는 부피, 미터의 삼성. 따라서 단위가 잘못된 것은 나번입니다. 그리고 점성계수 N이 뉴턴이거든요. 뉴턴 세커 퍼 제곱미터는
kg/ms와 동일한 단위입니다. 자, 그리고 5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염소의 살균력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그러면 살균 강도는 HOCl이 가장 높죠. 그리고 OCl- 클로라민 순서. 그리고 HOCl은 OCl-에 비해서 80배 이상 강합니다. 답은 염소의 살균력은 반응 시간이 길고 온도가 높을 때 강하다. 답은 염소의 살균력은 주입 농도가 높고 pH가 낮을 때 강하다. pH가 낮을 때 강한 이유는 뭐죠? HOCl. 그래서 염소 소독을 했을 때 가장 강력한 산화제가 HOCl이에요. 그래서 HOCl이 pH가 낮을 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pH가 낮을 때 살균력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라반의 클로라민은 살균력은 강하나 살균 작용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클로라민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질소 화물이죠. 암모니아성 질소가 들어와서 HOCl하고 반응을 하면서 클로라민이 만들어지는데 살균력은 약해요. 살균력은 약하지만은 살균 지속 시간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돼요. 지속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클로라민도 살균제로서는 괜찮습니다. 정답은 랍은 설명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8번. 급속 모래 여과를 운전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자, 가장 문제점이 세 가지죠. 뭐죠? 진흙 덩어리가 축적이 돼요. 그 다음에 여과상이 수축이 되고 공기 결합이 발생을 해요. 따라서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청상 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관계없죠. 청상 구조를 형성하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나버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수 중에 크롬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에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크롬은 자연수에서 삼각크롬 형태로 존재한다고 그래서요. 크롬은 자연수 중에서 육각크롬 형태로 존재하죠. 그래서 육각크롬 형태는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삼각크롬은 인체의 건강에 그다지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삼각크롬은 독성이 없어요. 다음에 삼각크롬은 자연수에서 완전 가수분해된다. 다음에 육각크롬은 합금, 도금, 페인트 생산 공정에 이용된다. 따라서 가번. 그래서 자연수에 존재할 수 있는 물질은 육각크롬이 존재를 하죠. 삼각크롬이 존재하면 자연적으로 다번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가수분해되기 때문에 물에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없어지지만은 육각크롬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처리 과정에서 부유하고 있는 입자에 응집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응집을 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응집제를 주입하는 타이밍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응집제를 주입하는 타이밍은 그 응집제가 가지고 있는 최적의 pH 범위이기도 하겠지만 제타 포텐셜이 얼마일 때, 제로일 때 그 타이밍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가번에 제타 포텐셜의 감소, 제로일 때가 가장 우수하죠. 나번에 폴록에 의한 체그름 효과, 그리고 답은 정전기 전하작용, 라번의 가교작용. 따라서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이 정답입니다. 정전기 전하작용과는 관계가 없어요. 굳이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응집의 원인을 보시면 이중층의 압축, 체그름 효과, 그리고 입자 간의 가교작용, 제타 전위의 감소, 침전물에 의한 흡착, 그리고 전하의 중화, 이 요인에 의해서 응집이 일어나죠. 그래서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61번을 보겠습니다. 램비어트 비해의 법칙에서 흑광도의 의미는 어느 것인가 그랬어요. 우리가 흑광도라는 것은 로그 투과도 분의 1이죠. 이제 흡수되는 양이 아니에요. 투과되는 양입니다. 따라서 투과도를 t로 표현하니까 로그 t분의 1이 흑광도라는 값이 되겠죠. 자, 지금은 공식으로 출제됐지만은 투광도 또는 투과도 흡수율이 주어져서 여러분 계산하는 문제로도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2번 0.005몰 KMnO4 400ml를 조제하려면 KMnO4 약 몇 g을 취해야 하느냐. 자, 이 문제는 몰 농도를 나타내는 거죠. 자, 몰 농도는 질량 나누기 부피 곱하기 1몰 나누기 분자량이에요. 그럼 지금 문제 조건에서 0.005몰, 그죠? 0.005몰은 질량 나누기 부피가 얼마죠? 400ml니까 0.4L예요. 곱하기 1몰 나누기 과망간산 칼륨 KMnO4는 분자량이 158g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1몰은 158g, 그리고 1당량은 158g 나누기 5. 꼭 기억을 하세요. 5당량짜리거든요. 그래서 1몰에 해당하는 것은 158g이니까 158g을 넣으면 질량은 0.316g이 나와요. 과망간산 칼륨은 강산화제로서 상당히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약품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6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배수로에 흐르는 폐수의 유량을 부유체를 사용해서 측정하였다. 수로의 평균 단면적이 0.5제곱미터, 표면 최대 속도가 6m/s일 때 이 폐수의 유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유량을 여러분들이 미터의 삼성 퍼 미니처로 계산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유량을 계산을 했을 때 면적 곱하기 속도잖아요. 여기서 속도는 평균 속도거든요. 그러면 지금 면적이 얼마로 주어졌느냐 하면 면적이 0.5제곱미터, 그리고 속도가 얼마로 주어졌느냐? 최대 속도가 주어졌어요. 6m/s. 그런데 최대 속도에 얼마가 평균 속도죠? 그렇죠. 75%. 그래서 여기서 0.75로 곱하세요. 그럼 평균 유량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세크를 분으로 고쳐요. 그러면 60초는 1분.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계산값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6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계산은 여러분들 계산기로 해보세요. 흑광 광도계용 흡수 세례 체질과 그에 따른 파장 범위가 잘못 연결된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유리재는 가시부 또는 건적외부 두 가지입니다. 답은 석영재는 자외부, 그리고 플라스틱은 건적외부입니다. 건적외부. 건자외부가 아니고 건적외부.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6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크롬을 자외선 갈선 분광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과망간산 칼륨 K메노프로 삼각크롬을 육각크롬으로 산화시킨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삼각크롬을 육각크롬으로 전환을 시켜요. 그러면 산화가 됐죠. 그러면 산화가 일어났다는 소리예요. 강산화제를 썼다는 소리예요. 그 강산화제가 뭐냐면 K메노포, 과망간산 칼륨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망간산 칼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크롬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그래서 삼각크롬을 육각크롬을 전환시키는 이유는 자외선 갈선 분광법을 적용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외선 갈선 분광법은 발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삼각크롬은 우리가 분석을 못해요. 그래서 삼각크롬을 육각크롬으로 산화를 시켜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과망간산 칼륨. 나머지 적자석 착화물의 흑광도를 430나노미터에서 측정한다. 자, 우리가 크롬의 자외선 갈선 분광법은 측정 파장이 540나노미터, 발색되는 색깔은 적자색이에요. 그래서 나번이 틀렸어요. 적자색은 맞는데 540나노미터.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도 여러분들 보면 적자색이라는 것은 적색계통이잖아요. 적색계통은 500대 파장. 적색계통은. 그리고 갈색계통은 400대 파장. 그리고 청색계통은 600대 파장 정도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대충 답을 찾아낼 수 있죠. 이론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만 보는 친구들은 없겠지만은 문제만 보시면 안 돼요. 이론을 충분히 학습한 다음에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답은 정량 한계는 0.04mg/L이다. 답은 육각크롬을 산성해서 다이페닐 카바자이드와 반응을 시킨다. 정답은 나번. 자, 그리고 여러분들 6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질 연속 자동 측정 기기의 설치 방법 중에서 시료 채취 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갈로에 알맞은 말은 치수구의 위치는 수면 하 10cm 이상, 그리고 바닥으로부터 갈로를 유지해서 동절기의 결병을 방지하고 바닥 퇴적물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수면 하 5cm에서 채취할 수 있다. 그래서 치수구의 위치는 수면 하, 수면 아래쪽 10cm 이상, 그리고 바닥으로부터 15cm 이상. 그래서 정답은 15cm 이상이 되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67번에 보시게 되면 유기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면서 산분해가 어려운 시료에 적용되는 전처리법은 가장 핵심은 산분해가 어려운 시료예요. 그래서
3분해가 어려운 시료는 어떻게 우리가 기억했죠? 과산화가 어렵구나 이렇게 외웠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과산화가 어렵다 이렇게 나오면 과라는 것은 과염소산. 앞에 항상 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질산이 없는 것은 우리가 전체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산화가 어렵구나. 산화가 어려운 시료. 산화가 어려운 시료. 그러면 질산 과염소산법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처리법에서 암기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6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의 어떤 정량법에 대한 설명인가? 크로마토그램으로부터 얻은 시료 각 성분의 봉우리 면적을 측정하고 그것들의 합을 100번으로 하여 이에 대한 각각의 봉우리 넓이 비를 각 성분의 함유율로 한다고 그랬어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조건 자체를 보면 갑은 내부 표준 백분율법, 납은 보정 성분 백분율법, 답은 성분 백분율법. 자, 그리고 랍은 넓이 백분율법이에요. 그래서 넓이 백분율법이 정답인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넓이 백분율법을 찾는 그 방법을 알아놔야 되겠죠. 여기서 백분율은 다 들어가요. 곱하기 100을 하기 때문에 백분율이거든요. 그러면 쭉 마지막 줄에 봉우리의 넓이의 비를 성분의 함유율로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넓이를 핵심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넓이 백분율법이다.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6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백분율의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 W per V %거든요. 퍼센트는 백분율이에요. V는 부피죠. 그래서 100ml 분모에 있으니까 W는 질량, g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죠. 따라서 g은 뺍니다. g은 정답이 아니에요. 100ml 중에 성분 용량, 성분 무게가 되겠죠. 100ml 중에 g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7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내용물이 손실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는 용기는 자, 여기서 가장 핵심은 이물질입니다. 이물질은 뭐죠? 이물질을 차단하는 용기는 뭐죠? 밀폐 용기입니다. 자, 그리고 기억했을 때 기밀 용기의 기, 공기의 기, 밀봉 용기의 미, 미생물의 미. 그래서 미생물을 차단하는 것은 밀봉 용기, 공기를 차단하는 용기는 기밀 용기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7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독이라 플라즈마 발광광도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본 플라즈마는 그 자체가 광원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매우 넓은 농도 범위에서 시료를 측정한다. 답은 ICP의 토치는 제일 안쪽으로는 시료가 운반가스와 함께 흐르며 가운데 관으로는 보조가스, 제일 바깥쪽 관에는 냉각가스가 도입된다. 답은 알곤 플라즈마는 토치 위에 불꽃 형태로 불꽃 형태로 생성되지만 온도, 전자 밀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중심축보다 안쪽에 위치한다가 아니고 중심축보다 바깥쪽에 위치하죠. 안쪽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약간 바깥쪽에 위치한다는 게 핵심. 라번의 ICP 발광광도 분석 장치는 시료 주입부, 고주파 전원부, 광원부, 분광부, 연산 처리부, 기록부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문구 자체에서 틀린 문구를 찾아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게 되면 잘 틀리지 않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었을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신경을 기울여서 문제를 풀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72번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에서 암모니아성 질소의 분석 방법으로 틀린 것은 암모니아 질소의 분석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이온 점검법, 적정법이에요. 그러면 나번의 연속 흐름법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7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에 의해서 PCB 정량법의 실리카겔 컬럼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실리카겔이라는 컬럼의 역할은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내시면 돼요. 나번입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분석용 시료를 주입하기 전에 PCB 외에 주입하기 전에 PCB 이외의 극성화합물을 제거하는 컬럼을
우리가 실리카겔 클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리카겔 클럼의 역할은 PCB 이외의 극성 화합물을 제거하는 거죠. 왜? 지금 우리가 PCB를 분석하는 거예요. PCB를 분석하니까 PCB라는 물질을 제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PCB를 분석하기 때문에 PCB 외의 다른 물질, 다른 극성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실리카겔 클럼이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7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황산산성에서 과요오드산 칼륨으로 산화해서 생성된 이온을 흑광도 525나노미터에서 측정하여 정량하는 금속은, 자, 측정 파장이 525나노미터고 그리고 과요오드산 칼륨을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어떤 물질인가요? 망간이겠죠. 이런 문제도 우리가 몇 번 접해봐야지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75번 문제를 보시면 분홍성 대장균군 망여과법의 측정 방법으로 갈로에 알맞은 말은, 자, 물속에 존재하는 분홍성 대장균군을 측정하기 위해서 페트리 접시에 배지를 올려놓은 다음 배양 후에 여러 가지 색조를 띠는 갈로의 집락을 개수하는 방법이다. 그럼 대장균의 종류에 보면 총대장균군, 분홍성 대장균군, 대장균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분홍성 대장균군과 총대장균군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집락되는 이제 개수를 집락을 했을 때 색깔을 보게 되면 총대장균군은 적색계통, 분홍성 대장균군은 청색계통. 그래서 지금은 분홍성 대장균군이기 때문에 청색계통이 정답. 만약에 총대장균군이 나오게 되면 적색계통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7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원자합수 분광광도법의 일반적인 분석, 오차 원인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계산의 잘못, 답은 파장 선택 부위의 불꽃, 역화 또는 과열, 답은 금량선 작성의 잘못, 답은 표준 시료와 분석 시료의 조성이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의 차이. 자, 여기서는 나번은 아니고요. 나번 대신에 파장 선택 부위의 광학계의 조절 불량은 오차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불꽃의 역화나 과열은 우리가 오차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리고 7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77번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카드뮴을 자외선 가선 분광법을 이용해서 측정할 경우에 갈로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물속에 존재하는 카드뮴 이온을 시아나칼륨이 존재하는 알카리성에서 DT존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카드뮴 착염을 사이화탄소로 추출하고 추출한 카드뮴 착염을 1번으로 역추출한 다음 다시 2번과 시아나칼륨을 넣어서 DT존과 반응해서 생성되는 3번의 카드뮴 착염을 사이화탄소로 추출하고 그 흑광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추출 용매를 일단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것은 사이화탄소입니다. 반면에 역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것은 타타르산 용액이에요. 자, 그리고 발색되는 색깔은 적색, 그리고 측정 파장은 530나노미터, 그리고 정량 한계는 0.004mg/L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역추출 용매는 타타르산 용액입니다. 그죠? 그리고 발색되는 색깔은 뭐가 되는 거죠? 적색이 되니까 타타르산 적색, 그리고 수산화 나트륨이 되니까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풀이에 정리해 놓은 이 값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가 돼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8번 문제 보시게 되면 물 100g에 30g의 NaCl을 가해서 용해시키면 몇 %의 NaCl 용액이 제조되겠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퍼센트 농도는 용매 플러스 용질, 용액이 되는 거죠. 분의 용질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g으로 나와 있으니까 중량 퍼센트가 되는 거죠. 자, 용질은 30g, 용매는 100g을 넣어서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23.08%라는 값이 나오게 되네요. 자, 그리고 7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용해성 망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시료를 채취한 후에 속히 여과해야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빠르게 여과를 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라는 거죠. 자, 빠르게 여과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가 될까요? 일단은 여러분들 용존 상태에서 존재하는 망간과 그리고 침전 상태에서 존재하는 망간 두 개가 있거든요. 용존이라는 것은 녹아 있는 상태에서 망간,
침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망간, 이 두 개를 혼합을 시켜 놓으면 우리가 분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분석을 시키기 위해서 얘들을 빨리 분리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리를 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따라서 답을 해보시게 되면 용존 상태에 존재하는 망간과 침전 상태에서 존재하는 망간을 분리시키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답은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8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상 냄새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물속의 냄새를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자의 후각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답은 잔류염소의 냄새는 측정에서 제외한다. 맞습니다. 답은 냄새 역치는 냄새를 감지할 수 있는 최대 희석 배수를 말한다. 답은 각 판정 요원의 냄새의 역치를 산술 평균하여 결과로 보고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산술 평균이 아니고 뭐죠? 기하 평균해서 결과를 보고해야 되겠죠. 산술 평균이 아니고 기하 평균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